안녕하세요. 통지기 배성은입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안아주는 프리허그 잘 알고 계시죠? 이 프리허그를 또 다른 말로는 이유 없는 포옹이라고 하는데요.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위로가 되고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멘토도 프리허그처럼 따뜻하게 삶의 위로와 힐링을 전해주시는 분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zone out.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에 자리해 주시죠. 제 옆으로 가까이 앉아봐 먹습니다. 네. 아, 여리여리 반갑습니다. 정말 소녀 같은데요. 아, 목소리가 제가 갑자기 소녀가 되네요. 이렇게 소녀 같으신 분이 오니까. 바이올린 하실 때의 모습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데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 소녀같이 그러니까 아주 너무 예뻐요. 적응이 안 되고 적응 싶은데.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은가 봐요. 막 옆에서 빵긋빵긋 하고 있네요. 2015년에 그 코리아 슈퍼 투어 잘 마치셨나요? 아, 네. 너무 성황리에 그래도 전부 매회 매진이 돼서요. 축하해요. 네, 공연장에서 잘 마무리를 해서 너무 감사한 한 해를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뭐 요즘 금색이 최고 라이브의 여제다라는 칭호를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박지혜님 멘토의 그 기사를 좀 찾아보면 아이 바이올리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칭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그 아이폰처럼 네. 그런 아이에서 비롯된 그런 저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개념인데요. 네. 아이폰처럼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앞서가면서 커스터머 프렌들리, 그러니까 저한테는 듣는 고객들은 듣는 관중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 해서 아이 바이올리너라고 저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듣기 좋은 말인데요. 네. 네, 우리 멘토님을 딱 칭할 수 있는 딱 유일한 고유의 단어가 있다는 것도 참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진 멘토님을 또 반겨줄 세 분의 남자분이 계십니다. 화통클럽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죠?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IMC 박용관이라고 합니다. 안 돼. 이거는 우리 멘토님 거예요. 그런가요? 저 아이 장춘호예요. 근데 동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 작은 체구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연기할 때의 그 모습은 정말 그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일단 그런데- 프로 같잖아요. 프로. 네. 저렇게 계실 때는 소녀 같으신데 일단 그 제가 그렇잖아요. 뭐가요? 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자,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들어가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소년 같은데 제가 운동할 아니, 때는 근데 그 되게 프로 같거든요. 아내 되시는 누가요? 분도 소프라노 음악 하셨잖아요. 예, 그래요? 성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네. 아주 냉철한 질문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그쵸.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연주할 때는 카리스마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얘기할 때 목소리도 이쁘시고 오늘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그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자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아직 많이 젊고 또 저조차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뭔가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스토리와 그리고 음악과 함께 들으시는 분한테 도전과 용기와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지혜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 바이올리너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인데요. 오늘 거의 한 30분 가까이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악기를 굳이 들고 서 있는 이유는요. 저의 강연은 언제나 연주가 없이는 소개가 될 수 없는 그런 강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 바이올리너라는 그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야말로 아이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뭔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펑션 할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어서 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머스트 아이템처럼 스마트폰이 되어버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처럼 이 저의 연주가 클래식을 즐기는 분들 또는 애호가들 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대중한테 삶의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연주를 하는 연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시 하고 지나가자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보통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또 특히 클래식 바이올린을 전공했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굉장히 평탄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의 삶은 과연 그런 환경과 그런 배경 속에 자랐는지 저한테 물어본다면 거기에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내가 꿈꿔왔던 꿈과는 거리가 먼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더 금수저, 은수저라는 그런 키워드가 2015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새로운 신조어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요. 저가 과연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그건 제가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는 기준이겠지만 저는 결코 금수저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예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가 그냥 보통 보면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악기이잖아요. 불을 붙이면 얘도 아마 탈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로 만든 악기가 어떤 악기는 이런 악기처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이르른단 말이에요. 그런 악기를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또 특히 지금까지도 엄마가 저를 혼자서 키워오고 계신데요.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엄마가 혼자 키우시고 항상 밖에 나가면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언제나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딘지 모르는 드는 그 소외감과 외로움, 거기다가 집안이 막 그렇게까지 넉넉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부족함 속에서 자랐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사교육, 특히 레슨비가 많이 들어가서들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전공하는 데 앞서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교육이 엄마한테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그 바이올린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왕에 바이올린을 하는 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그런 저한테는 걸맞지도 않는 큰 꿈을 어릴 때부터 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환경을 되돌아보고 현실 감각에서는 어쩌면 누가 보면 동떨어져 있는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꿈을 품었고요. 너무 간절했던 이 꿈이 저의 삶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수십억짜리 악기를 제가 제 손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타진하고 알아보고 두드리고 하다 보니 독일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아주 치열한 오디션을 개최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30살 미만은 모두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고요. 국적도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독일 총연방 바이올린 솔로 부분 콩쿠르에서 1등을 했거나 아니면 국제 유수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을 한 사람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엄밀히 말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콩쿠르였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이
콩쿠르에 참가하려고 할 때 제 나이는 10대밖에 안 됐었고요. 이 콩쿠르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성 연주자들, 그리고 한 번씩 한국에 나왔을 때 보면 막 10만 원 넘게 티켓을 받으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큰 공연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분들이 대거 참가를 하게 되는 그런 콩쿠르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독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국보급 악기를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두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노라 하는 연주자들이 모두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거 참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생긴 것부터가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 어딜 봐도 제가 독일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악기를 후원해주고 제공해주는 곳은 독일 정부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값이면 독일 사람, 자국민을 키워주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기부터 이방인이고 또 실력도 나보다 나은 사람 훨씬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선생님이 막 심사위원으로 앉아 계시고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콩쿠르였는데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는 게 무슨 꿈을 품어서 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막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요술방망이로 뿅 한 것처럼 연습 하나도 안 해도 무대 위에서 갑자기 완벽하게 해지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한테 언제나 이 꿈이라는 건 너무 간절하게 내가 바라보는 꿈을 정말 너무 간절하게 바라게 됐었고요. 이렇게 바랬을 때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치지 않는 힘과 열정으로 연습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언제나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의 모습으로 나를 준비해서 이 콩쿠르에 도전을 했고요. 심사위원들한테 콩깍지가 씌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국보급 악기를 1735년에 만들어진 세계 3대 명기를 만들었던 스트라디바리 과르네리 과다니니라는 가문이 있는데요. 이 세 가문 중에 과르네리라는 악기가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네스북에도 가장 비싼 악기로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값어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기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악기를 제 손에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이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오디션을 처음 임했던 것처럼 콩쿠르를 다시 임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12년이 넘도록 계약 기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작년부터는 이제 평생 동안 그런 1735년산 과르네리를 시험도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너무나 커다란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I feel like so much has gone. 그런데요, 이 악기를 갖고 있는 이거 하나가 사실 저한테 너무나 커다란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닌 말로 1년이면 수없이 많이 독일 안에서는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연주를 했어요. 연주도 하고 국제 콩쿠르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가장 좋은 뭐 호텔에서 편히 자고 또 좋은 음식 먹으면서 또 많은 사람의 응원을 받으면서요. 응원도 식구들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총 동원해가지고 가고는 했는데요. 10대 소녀밖에 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남들은 엄마 아빠 다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컨디션 조절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삶을 누릴 때 저는 엄마가 혼자서 이 비행기 티켓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었고 한 끼씩 사 먹는 것조차 너무 부담스러웠고 물 한 잔
공짜로 주는 또는 정수기조차 없는 그런 유럽에서요. 물 한 잔까지도 마시는 게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져서 먹을 거, 마실 거 전부 다 짊어지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던 그 문도 2개밖에 없는 그 고물자 차를 끌고선 왕복 3,00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저희 엄마가 혼자 운전을 해서 가시고, 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저녁에 잘 때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저는 엄마가 출발을 하세요. 그럼 저는 가면서 저녁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거의 그 엄청나게 긴 목적지, 다른 나라에 뭐 크로아치아며 이태리며 그렇게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이제 또 가서 리허설도 하고 콩쿨도 하고 중간중간 차에 와서 다시 음식도 먹고 그런 식으로 그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아껴서, 그리고 그야말로 발품 팔아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던 그런 저의 삶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꿈에 너무 가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 가장 감사해야 되고 가장 행복해야 되는 그런 저의 인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너무 거짓말처럼 그 순간 저는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꿈에 이끌렸던 삶을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저조차도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의 병을 키웠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요, 그냥 우울하다라는 그런 어떤 형용사에서 끝나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성공의 궤도에 올랐다고 박수를 보내주던 사람들부터 저한테 쟤 완전히 인생 끝났다고, 저렇게 막 무리하면서 살더니, 미친 것처럼 노력만 하고 살더니 저렇게 쓰러질 줄 알았다고, 저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요, 이 우울증은 내 모든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일 해야 되는 것도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일이 왔다는 그 사인으로 해가 뜨는 그 빛이 정말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다닐 수가 없고 단 5분도 연습조차 할 수 없었던 내 방 안에, 그냥 갇혀 있었던 내 방 안에 그 창문을 타고 빛이 비춰지는 것조차 저한테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커튼도 걸어 잠그고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나날들을 몇 날 며칠이 아니고 몇 달 동안을 보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 안에서 그야말로 내 스스로를 감금시키다시피 했던 그 나날뿐만 아니고 그 앞뒤로 정말 몇 년 동안을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이제 나중에는 막 위험한 생각까지 막 내 머릿속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진짜 제 삶을 자포자기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너무 다행인 것은 그 위험한 생각과 함께 내 머릿속을 틈타고 들어왔던 생각이 아니고 가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은 이렇게 수준이 높고 심오하다는 클래식을 위해서 몸바쳐 왔던 사람인데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어떤 단어로도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없을 때 내 머릿속을 틈타고 들어와서 내 머리에 막 맴돌기 시작하는 음악은요, 클래식도 아니고 내가 평생을 태어나고 자랐던 독일어로 된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도 아니고 한국어로 된 가사를 갖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 내가 그런 노래를 들어서 딱 이 시점에 내 머릿속을 맴돌면서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막 힘을 나한테 가져다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짚어 봤더니 이 노래는 제가 알고 있던 노래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엄마가요,
저조차도 포기해버린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냥 유일하게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눈이 짓이겨질 정도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하다가 지치니까 울부짖던 흐느끼던 그런 노래를 그냥 나도 모르게 귀로 흘러 들어왔던 그런 노래들이었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세상 그 어느 곳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을 맴돌면서 나를 붙잡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까지 그 누구와 비교해서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어떤 우러러보는 아이돌과 같은 내 삶의 멘토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똑같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짓눌림 속에서 부담감 속에서 내 삶을 그렇게 막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그런 내 삶이 자꾸만 뒤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정형화시켜버렸던 성공적이고 바라보고 울어봤던 그런 그 음악이 어떤 사람들한테 평가받기 위한 그런 음악이 아니고 지금 나한테 이런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런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순간 깨닫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당장 그 막 음악이 맴돌면서 당장 이거야 하면서 바로 막 박차고 일어났던 그런 힐링은 아닐지라도요. 중요한 사실은 그때 내 마음속을 맴돌고 나한테 주었던 그 힘이 어떤 시드가 되어서 어떤 씨앗이 되어서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이런 활동 그리고 어떤 음악가로서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딱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음악가가 아니고 더 폭넓은 활동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에요. 제가부터 그런 음악을 연주하면서 내가부터 힐링 받고 싶어서 완벽하게 다 낫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그 힘을 주는 노래들을 단순한 멜로디잖아요. 노래니까. 그거를 제가 그때까지 너무나 많은 행운 속에 익힐 수 있었던 테크닉과 그 화려한 기교를 가미를 해서 더 깊이 있고 더 화려한 그런 음악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클래식 애호가나 전문가들 뿐만 아니고 대중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함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저만의 노래로 그렇게 재탄생시키는 편곡을 함으로 인해서요. 어떤 이런 화려한 무대뿐만 아니고 교도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소록도처럼 그렇게 정말 소외돼 있고 이런 음악을 함께 접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제가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희망 속에서 이 음악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당시 내가부터 힐링 받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은 있었지만 그게 저한테 그만큼 큰 힘이 되어줄 줄은 저조차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보람과 함께 내 마음에 그대로 막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그 막 열정과 정열, 내가 살아가고자, 내가 하고자 했던 음악이 이런 거였다는 것을 제가 막 자각하는데요. 이게 그냥 언어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피부로부터 와닿는 그런 엄청난 도전이자 그런 내가 나아가야 되는 열정, 그 길을 막 열어주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당시 어떤 음향기기나 화려한 조명이나 아니면 준비되어 있는 청중조차 아니었던 그런 곳에서부터 연주를 하면서요, 저는 저대로 힘을 얻고 또 관중은 관중대로 저도 놀랄 정도로 막 힐링이 됐다고, 막 어떤 가사를 내가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나한테 이렇게 큰 힘이 되어주는 노래가 될 줄 몰랐다면서 막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놀랍게도 저를 그 다음 스텝,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이끌어 줄 만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무대들을 통해서 저는 내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무대들로 어떻게 막 리드가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막 매니지먼트나 기획사나 어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걸어 나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내가 이전에 그냥 어릴 때부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는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야겠다라고 정말 입버릇처럼 내뱉어왔던 그 꿈을 향해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강연소라고 일컬어지는 테드라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뭐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님이 과 함께 기조 연사자로 미국 국회에서 초청을 받아서요.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지만 이렇게 바이올린을 들고 또 음악과 함께 내 메시지에 음악으로 강조를 하면서 정말 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 그야말로 강연자로도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내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넓은 삶과 그 많은 대중한테 정말 음악으로서 어떤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오늘 이 순간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년에 또 그 외에도 180회에 가까운 국내외 공연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소원하는 것은 내 연주가 그 어떤 장르에 그 어떤 곡을 연주를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정말 다이렉트하게 그 심장 중심을 꽂을 수 있는 힐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항상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진솔한 얘기와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일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서 함께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고 싶은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 곡 또한 제가 이렇게 직접 편곡한 곡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곡의 제목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곡의 제목을 편곡을 하면서 살짝 바꿨어요. Amazing 이라는 타이틀로 바꿨는데요. 그 타이틀에 맞춰서 굉장히 애절하고 좀 약간은 슬프게 시작하지만 이 어둠 뒤에 더 밝은 광명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기 자리하신 분들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조금 막 미약하고 너무 안 좋고 막 고민과 문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기가 오히려 저한테 우울증의 시기가 하나의 기회와 계기로 작용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계기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요. 여러분만의 삶을 재창조해내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면서 후반부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리고 광명에 가까운 그런
화려함으로 그렇게 편곡을 해봤는데요. 이런 어메이징한 삶, 여러분 모두의 새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메이징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대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녹아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아직도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내게 그냥 오면 돼요. 내게 그냥 오면 돼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굉장히 여리여리한데 그 안에는 정말 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음악을 하면서 상처도 받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갇혀본 적도 있고, 하지만 스스로가 음악을 통해서 치유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연주로 더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제 박지혜 멘토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끈하게 한번 토크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끈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이제 우리 화통클럽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통클럽 이야기 들으면서 뭘 좀 느끼셨나요? 네, 일단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남자 멘토들만 나오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여자 멘토분들이 나오시면 기분이 살짝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살짝 아닌 것 같아요. 귀에 걸었어요, 입을. 그렇죠. 이렇게. 예. 너무 이쁘시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천상 공주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요. 어렸을 때로 잠깐 넘어가면 아까 강연 중에 나한테의 최고의 장점은 원래 보통 이게 예능, 그 예체능이 배울 때 비싸거든요. 네.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배울 수 있어서 나는 그게 최고의 장점이었다라고. 근데 사실 저희 집 사람이 소프라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들, 딸이 저희 집에서 제가 자고 있을 때 오 계속 이걸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 보면 정말 그 학원에서 배울 때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치면 그래 잘했다라고 그냥 통과가 되지만 부모한테 배우는 건 그거 아니야 도 아니야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 자녀들을 봤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한테 배운 게 장점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텐데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이런 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거를 많이들 염려하시고 또 제가 정말 아플 때는 사람들이 아마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엄마 같은 경우는 혼자 바이올리니스트가 너무 되고 싶어서요. 80년대 이전에 이미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고 독일도 혼자 건너가셔가지고 80년대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열정이 엄청났는데 제가 뭐 타고난 게 있다면 그 간절한 열정이자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 너무 이게 힘드니까요. 안 하기를 원하셨어요. 오히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내가 레슨비 안 주니까 나는 안 가르쳐 주냐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레슨비 낸 적도 있고요. 엄마한테. 그 정도로 막 맨날 가르쳐 달라고 제가 졸랐어요. 저는. 저는 어머니를 뵙고 싶네요. 처음에 이걸 딱 했어요. 가르쳤을 때 이 친구가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정말 궁금하네요.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엄마는 그 한 번도 저한테 하라고 윽박지르거나 한 적은 없고요. 오히려 못하게 맨날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돈다고. 돈다고요?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하면 돈다고 평생 할 것 같으면 평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맨날 그러셨는데 그냥 제가 기억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학원에서 뭐 스즈키 1, 2, 3권 이렇게 가잖아요. 바이엘처럼.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내가 맨날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럼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해봐. 그러면 해요. 그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럼 거기에 뭐 여기에는 엄마가 그려주는 저만의 악보 보는 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음표를 엄마 식으로 그려주셨어요. 그럼 그거를 보고 그게 제 규칙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재밌었죠. 그 하면 엄마가 피아노 반주도 해주고 막 엄마가 그려주는 악보도 나만 볼 수 있는 악보도 그려주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오니까 나중에는 기성 우리가 보는 악보도 보게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원래는 대학생들만 이렇게 가르치셨었어요. 대학에서.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을 몇 명 받으셔가지고 이런 주니어 오케스트라도 만드셔서 놀이처럼 같이 합주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환경만 만들어 주셨을 뿐이라고. 야, 든든한 졸업자셨네요. 어머니가 정말 그 네. 현명하신 분이시네요. 갑자기 그 한석봉이 생각이 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저 참 인상 깊었던 게 참 바이올린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계신 모습이 지금도 토크하면서 사실 바이올린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계시고 근데 얼마나 소중하면 소중하게. 늘 맞아요, 같이 맞아요.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가지고. 바이올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잘 때나 밥 먹을 때도 들고 계시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거를 다른데 놓을 수가 없죠. 네. 그게 이제 과르네리 비싸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과르네리. 과르네리 네. 그게 이제 1700년 아, 아니에요. 1735년. 막 귀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네.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항상 강연이라든지 공연을 할 때라든지 언제든지 악기를 방송 출연할 때도 빼놓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손을 어디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금 이야기를 나눌 때 계속 저는 옆모습을 보면서 멍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누구나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닿는 부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손도 예. 저도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 연습- 입안에 굳은 살이 있어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무게 있죠, 무게. 아니 진짜 목에 농담이 굳은 아니고요. 살이 있고. 네.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랄 저게 정도로 연습의 그거예요. 흔적이 박지성발 보여요. 예, 사진 찍고 나온 것처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난 어, 이만큼 연습을 해봤다 했던 게 어느 정도세요? 제일 많이 하는 건 16시간? 하루에 네. 24시간 중에요? 네, 거의 잠도 안 자고 막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광의 상처 아닌 상처가 이렇게 있군요. 아, 근데 너무 예뻐 보여요. 너무 대단해 보여요.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2015년에 그 슈퍼투어 콘서트 너무너무 잘 되셨대요.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슈퍼투어 콘서트는 네. 제가 지금까지 항상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 음악 그 방향이랑 그리고 장르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요. 1부에는 정통 클래식, 그리고 2부에서는 그 비발디 사계 전악장을 세계 최초로 락밴드, 오. 5인조 락밴드 반주로 락 버전으로 그렇게 전악장을 공연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 너무 감사하게 그 골드 디스크가 됐던 앨범이 이렇게 완전 상극적인 그 장르의 앨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그 기념으로 그렇게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전국적으로 많이들 찾아주시고 해서 그렇게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에 또 네. 앙콜처럼 또 한다는 이야기가 오, 들리던데요. 16년 16년도에도 비슷할 또 텐데. 한다고 지금 뭐 소문이 자자한데. 어떻게 그럼 되나요? 아까부터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좀 전에 뭐 비발디 얘기도 하셨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죠. 혹시 그 우리 멘토께서 추구하시는 그 이제 클래식인 건 저희가 알잖아요. 현악기를 다루시는 클래식인데 어떤 음악을 추구하시는지 우리 일반인들도 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아, 네. 그니까는 일단은 저는 오시는 분들 그 타겟층이 어떤 층인지 항상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음향 장비나 이렇게 봐서 어울리는 그런 곡을 선택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 뭐 락이든 뭐 그냥 팝이든 트로트든 클래식이든 이런 동요든 이런 모든 장르를 통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귀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항상 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게 제 음악 방향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 클래식 전통 클래식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섞는 거 미싱하는 걸 그 자존심 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걸 깨신 거죠? 깼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더 많이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악기가 뭐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인스트루먼트잖아요. 그냥 도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정말 저한테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클래식 쪽으로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방향을 튼 게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클래식 음악가로서 그래도 인정을 해주시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활동이 오히려 저한테는 자부심이고, 그리고 항상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 감성이 있기까지, 사실 이런 감성이 나오기까지 박지혜 멘토의 예전에 힘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받쳐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병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큰 무대가 아닌 곳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바이올린 소리를 들려주시고 노래를 들려주시고 하는 게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지 않으셨나 하는데 그분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한테는 꿈을 잃지 않고 그냥 꿈을 향해서 돌진하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제가 찾았던 게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요. 왜냐면 누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거 또는 내 삶을 왜 그러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그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 될 그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확실하고 마음속으로 최대한 섬세하게 그려보는 꿈을 그려보는 그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크린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막 뭔가 네. 도움을 드리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가짐과 또 꿈을 찾아보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듣고 이제 1년에 아까 그래? 180여 회 250회 아닌가요? 네, 200회 정도 한다고 했을 때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틀에 한 번꼴로 거의 뭐 공연한다고 보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큰 공연, 작은 공연 많겠지만. 전혀. 저는 이번에 그 슈퍼 투어를 할 때도 공연이 1, 2부가 완전히 다른 장르다 보니까 그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공연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공연 끝나고 저희 스태프들은 다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연락 두절이에요. 근데 저 혼자 그거 끝나고 운동 갔다가 아무튼 그때서 몸이 풀려가지고 할 정도로 오히려 연주는 저한테 항상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힘을 주는군요. 그렇죠. 어머니하고 계속 같이 다니시는 거죠? 네, 지금은 엄마가 주tori 되셔서 네. 그 외에 이제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그렇게 항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무대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했던 그렇게 경험이 많이 있어요? 많이 요청을 하세요. 섭외 들어올 때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같이 하자고. 근데 엄마는 안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오히려 섭외하셨던 분들한테는 지혜가 나하고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간 그 부모님들이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예. 아까 이제 그 세계적인 또 컨퍼런스, 테드 컨퍼런스가 강연 컨퍼런스죠. 네. 거기 또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갔을 때 당신의 삶을 연주하라는 그런 타이틀 부주제로 그렇게 강연을 했는데요. 정말 놀란 게 막 저는 제 뒤에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분이 강연하시고 막 빌 클린턴 대통령 오시고 막 그냥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벤 애플렉이 막 그냥 하이하고 지나가고 이런 세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테드라는 강연 쇼는요, 그야말로 아주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삶에 도움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엑기스로 가장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통해서 네.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발점을 가졌던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거기에 그래도 한국 대표로 참여를 하게 돼서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 동영상이 저는 가만히 있지만 지금 200만, 300만? 아무튼 넘어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 곳곳에서 또 요청이나 초청도 해주시고 계셔서 내년에 가는 것도 이제 올해죠. 네네. 올해 가는 것도 그렇게 해서 미국 국회에서 초청해서 가게 된 케이스예요. 이야, 대단해요, 진짜. 테드 강연 저도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 찾아보면서 와, 진짜 국위선양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진짜 막 보면서 막 소름이 막 이렇게 돋아요. 네. 앞으로 정말 원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원대한 일단 저는 어떤 그 딱 틀에 제 삶을 잠궈놓고 싶지 않아서 항상 그냥 매일매일 나의 삶은 개봉박두라고 그렇게 오. 항상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아가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닥친 그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또 내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그 슈퍼투어
앵콜 투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올해, 아니 작년에 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공연 컨셉을 가지고 해외 세계 월드 투어를 하는 것도 저의 꿈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것들 항상 그 끊임없는 그리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그리고 매일같이 개봉박두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삶을 바라보는 게 제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방청객에게도 마이크를 좀 돌려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 아, 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열중해 오셨는데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연주는 항상 제 삶이고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저녁에 11시부터는 링크장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스링크장에서 항상 저녁에 아이스하키 운동이 있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의외인데요. 좀 야, 네, 다음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는데 한국어가 능숙하신데요. 어떻게 그런 건지 그리고 어린 시절 한국에 대한 기억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통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모국어를 잊어버린다고 해요.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이제 엄마가 저를 한국으로 유학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정말 그냥 삶다운 삶을 살았던 기억은 이 초등학교 6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기억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애잔하고 막 아리고 막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애잔하고 정말 아리다. 아유. 어. 엄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바른 아이, 정말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조력자가 되셨고 미운정 고운정 뭐 다 드셨을 텐데 맨날 같이 있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말 못 하셨을 텐데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면 어떨까요? 와, 어떠세요? 어머니께.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다. 정면에 카메라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네. BGM 아니 여기 아, 여기 계세요? 네. 아, 어머니 계셨어요? 어쩐지 저 독일에서 오신 분 같았어요. 그래도 또 직접 하는 거랑 얘기를 다르니까 하셔야죠. 네. 그렇게 영상으로 한번 이럴 때 아니면 또 못 하니까. 자, 이럴 때 카메라 좀 당겨주시고요. 저 분명히 눈물 흘리실 겁니다. 어디 이거? 저거? 어떤 거예요? 이 카메라? 엄마 사랑해. 아유.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청춘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간단하게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지루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힘내세요. 화이팅! 아유, 예뻐요. 어쩜 이렇게 애교가 많으신지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세상이 막막하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다시 일어서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거 역시 나에게 힐링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토크 콘서트 화통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희망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